일단은 특수 권리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표현을 한다는 건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저도 뭐 잘났다고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신나게 던져줄 수 있는 것들과 좋은 기술들을 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경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권리가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 이것부터 할게요. 선순위 임차인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를 했다.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일단 그렇게 알고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시죠? 그거보다 앞선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고 했죠. 예, 앞선 전입신고자가 있어요.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부터 적을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3년 1월이라고 하고 전입신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2012년 6월이에요. 앞섰죠?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 얘인데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 이름 완전히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 짧은 시간 설명해야 될까? 홍길순이라고 해보자. 임차인 이름을. 그리고 이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자는 이제 갑인데 이름이 홍낙이에요. 이름 뒤죽게 지었냐? 홍낙이? 이렇게 하면 뭔데? 홍길떡. 어때요? 자, 홍길떡이에요. 근데 성수의 전입자는 홍길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선순위 임차인, 일단 선순위를 전입만 해놨으면은 선순위 임차인처럼 이런 지시 옵션에도 표시가 돼요. 인수사항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전입신고를 왜 하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력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입신고하세요. 아, 물론 중개업체에서 사면서 하라고 하니까. 근데 원래 용도가 정말 계약력을 위해서 전입신고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래 용도는 전입신고가.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세대원으로서 전입신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홍길떡, 홍길순. 뭐면은? 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딸일 수도? 근데 만약에 딸이 아니면 이거 나 큰일 나는 거잖아. 이러면 어떤 데 문제가 되냐면은 전입신고만 해놓고 보증금에 대한 신고도 없어요. 임차인으로서의 신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신고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안 할 수도 있냐면은 내가 신고를 하고 보증금 신고하고 권리 신고를 했다는 것은 내 보증금을 배당받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보증금 5천만 원이래. 난 7천만 원 낙찰받았어. 얘 다 배당 받고도 2천만 원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배당이. 그러니까 내 인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 다 표시가 된다고요. 지지옥션에 경매 사이트에. 그런데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때 이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선순위 임차인. 왜? 아무 신고 안 해도 내 계약 날짜까지 살다가 다음 낙찰자한테 내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내가 신고를 합니까?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야. 뭐가 진짜인지 정체를 못 찾아놓으면 입찰할 수가 없죠. 아, 할 수 있다. 5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천만 원까지 감수한 금액까지 내려가면 내가 쓸 수는 있겠네요. 안 그래? 그게 아니면 입찰을 못한다면 이런 물건들이 이제 공략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량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등기권리증, 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봤더니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 알고 보니까 또뭐 나은행이라는 곳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얼마 빌려줬을까? 아까와 똑같이 감정가 2억으로 하겠습니다. 2억으로. 그런데 말이죠. 1억 2천원 나왔어요. 대출 금액이. 등기부등본 보면 채권 최고액이 나와 있어요. 채권 최고액. 채권액. 내가 권리를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갖고 있을 때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금전 채권일 수도 있고 돈이 아닌 채권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채권액이 나와야 되는데 채권 최고액만 나오지 않나요? 근저당권은? 이건 근데 은행이 120%로 설정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금액이. 채권 최고액을. 1억 2천이면은 1억 2천 적혀 있으면 1억 빌려준 거예요. 뭐 130%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자를 막 6개월 동안 연체하면 은행이 경매 신청해버린다고. 그럼 나중에 경매 진행되는데도 아까 막 3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리고 그랬잖아요. 경매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은행은 이자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치? 이자 받을 돈이 생기잖아요. 그 이자까지 배당받으려고 120%, 130%로 잡아놓는 거예요. 내가 최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쨌든 계산을 해보니까 1억 6천을 빌려준 거야.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1억 8천으로 적어놓은 거야 또. 여기서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진짜 5천만 원이나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은 만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KB국민은행 시세가 있어요.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KB국민은행 시세를 검색해보세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그 아파트 KB 시세 대비 60%, 경매 낙찰받은 낙찰가의 80%,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 나옵니다. 만땅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만땅 나온 거야. 아니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으면 그 보증금만큼은 내가 은행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그 돈만큼은 빼고 대출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가득 나갔네 배당 대출이. 자 이때부터 의심해야 되죠. 첫 번째 의심 뭐냐면 홍길떡과 홍길순 이상하다. 두 번째 뭐야? 은행이 대출이 가득해졌네? 그럼 자기가 선순위가 없었을 때 가능한 소리잖아. 그럼 은행은 무슨 짓을 했을까? 뭐가 있을까? 내막 안에 무상 거주 확인서. 얘가 선순위면은 은행이 무슨 대출을 해주려고 할 당시에 전입신고 내역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미 봤다라는 거잖아요. 무상 거주 확인서 하나 못 받아주고 대출 만땅 나갈 수 있을까요? 진짜 선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은행이? 그렇죠? 현재 소유자 홍길덕으로부터 한 장, 전입신고한 홍길순으로부터 한 장 해서 2장을 징구해 줍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나서 대출을 만땅해주는 거예요. 자, 무상 거주 확인서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입찰 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낙찰해봐. 남들은 모르지만 난 알고서 싸게 낙찰받아서 그렇게 싸게 낙찰받은 만큼 갭의 수익을, 자본의 수익을 읽어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상 거주 확인서. 어떻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은행에 전화해 볼 필요가 있겠죠. 등기부등본부 어디 은행인지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여신관리팀 연결해달라고 하세요. 이제 여신관리팀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은행의 채권 채무 관계를 담당하는 여신관리팀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밝혀줄 겁니다. 여신관리팀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경매 사건 번호 되세요. 2015 타경의 1, 2, 3, 4 경매 사건 담당하시는 직원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 각각의 사건마다 담당자가 있어요. 뭐 팀장, 뭐 과장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물건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이렇게 한가득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임차인이 아니라면 혹시 무상 거주 확인서가 증거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르쳐줄 가능성이 절반이에요. 안 가르쳐줄 가능성이 절반이에요. 왜냐면 여신관리팀의 직원들은 우리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주라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 이렇게 유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잘 안 가르쳐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는 하고 들어가요. 힌트만 좀 달라고. 낙찰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바꿔보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개인정보를 가르쳐준 적이 없죠. 이상한 뉘앙스를 날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땡큐, 됐다, 있다. 그렇죠? 뭐 자기가 그래도 인간이면 좋다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않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이니까 그렇게 힌트를 주겠죠. 그래서 잘 쪼르면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이게 안 가르쳐준다, 막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좀 더 해보세요. 여기에 뭐 근대는 말고도 후순위로 뭐 가압류나 가압류권자나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등기권자 배우진 않았지만 뭐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있는데 얘네들 개인인 거야. 왜 등기부 등본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갈까요? 쓸데없이. 이름이 권리 분석인 거예요. 그 3초 뭐 권리 분석, 그게 권리 분석이 아니고 지금 제가 권리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0초 만에 가능해? 홍길떡인가? 홍길순. 이름이 이상하다 해도 10초 지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개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경매는요. 집행관이 뭐 이제 현황 조사를 나갑니다. 현장에. 꼼꼼하게 막 사람도 만나보고 뭐 서류도 이렇게 껴보고 해가지고 경매계에 넘겨요. 뭐 경매 1개, 2개, 3개 있어요. 각 그 계마다 사건들이 당당해요. 그럼 그 경매를 넘기면은 한 사건 기록 카드라는 게 있어요. 경매 기록 카드.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접수된 모든 서류가 그냥 다 있는 거야. 집행관 현장 조사를 나갈 때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가지고요. 주민등록 등본에 열람해요. 전입세대 열람하는 게 아니고 갖고 가서 또 어디에 준다? 서류는 경매 기록 카드에 전부 된다. 이해되셨나요?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였지? 방금 말씀드린 거 하나랑 무상거주 확인서도 은행으로부터 법원에 제출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출이 됐을 수 있어요. 경매 기록카드 안에 또 들어있겠죠. 경매 기록이. 내가 그걸 보일 수 있다면 법원 가서 열람 복사할 수 있다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주민등록 등본을 봤을 때 등본은 가족관계가 나오지 않나요? 옮길떡과 옮길순이 부녀 관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심했던 게 다 보이는 거네. 근데 이건 개인적 문제잖아. 난 낙찰을 받았으면 나는 이해관계인이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낙찰을 받기 전에 불특정 다수야 그냥. 제3자란 말이야. 나한테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찾아가요? 이 부동산의 가압류권에 가득히 건자 개인은 이해관계인인 상태예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법원에 가서 열람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등기권자한테 제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체질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선생님이 돈 받아야 되는데 후순위시죠. 낙찰가가 계속 떨어져가고 여기서 배당 받고 다 끝나버리면 선생님 배당 아무것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손에 받아야 될 돈 3천만 원인데 이거 200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기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 물건 정말 욕심이 나는데 왜 떨어지고 있냐면 여기에 지금 전입신고한 홍길순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여서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인수해야 된다는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개인이잖아? 관계가 있겠죠. 은행과 우리가 거래할 때는 인적 신뢰관계의 기초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끼리는 인적 신뢰관계의 기초예요. 야 임마 우리가 20년 친구잖아. 이거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는 거잖아 이게. 그럼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홍길순이 얘 딸이야 딸. 그래요? 그럼 부탁 하나 드리고 싶다. 제가 사례를 할게요. 제 손 잡으세요. 법원에 가가지고요. 경매 기록증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앞에 세워서 하게 거예요. 그럼 난 손에 쥐었잖아. 아니 복사 안 해도 돼. 낙찰 받고 내가 가서 복사하면 되니까. 보기만 하면 돼요. 아무도 이렇게 권리를 분석해하고 이렇게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있다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들어보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생각할 만하죠. 2배의 수익은 내고 싶어 하는데 되게 감수는 안 하려고 해요. 이 정도 발품 팔고 2배 수익 내면 얼마나 땡큐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잖아요. 다 우리 어르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 품 팔 수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2배 수익을 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의견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 얘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 그냥 하면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 인도명령 신청할까 했던 명도할 때 그 서류 열려해갖고 같이 첨부하면 무조건 인도명령 결정문 떨어지지. 이렇게 명도하는 거예요. 자, 좀 흥미롭나요? 예, 이거는 제가 지금 무협지가 아니고 절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협지 아니에요. 빨리 지워야 되는데 이게 뭐다. 백설기 참 힘들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보일 특수권리. 유치권.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장 생각해요. 유치장. 막 경찰서 가면 막 유치해서 막 깜빵처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 사람을 가둬둘 수 있는,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유치권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유치권 원래 모든 이거는 원래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이 있으면 물권도 있는 거예요. 채권은 뭐예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죠. 채무는 뭐예요? 특정 상대방에 대한 의무예요. 돈에 대한 권리면 금전 채권이 되는 것이고, 돈이 아닌 권리면 비금전 채권이 되는 거예요. 재산 분할 청구, 뭐 이런 것들. 비금전 채권이잖아요. 재산 분할하자는 거지, 무슨, 그쵸?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또 물건인데 물건은 무조건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근저당권, 이런 것들, 담보가등기, 이런 등기되는 모든 권리는 물권이라고 불러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특정 상대, 소유자가 바뀌어서 경매에 넘어가도 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근데 유치권은 등기된 거 보셨어요? 등기 안 돼요. 현장에 정보가 있습니다. 등기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현장에 가니까 현수막으로 부동산 유치권 신고 빨간색 딱 적어놓고 또 때에 따라 컨테이너 조그맣게 해놓고 유치권 뭐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실에 점유해 해놓고 형태가 있어요.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라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얘는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법률로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물건으로서 효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등기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권리일까요? 보통 도급계약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 상대방한테 건물 지어줘, 대가 줄게. 도급이. 알았어. 지어줄게, 돈 줘. 이쪽 대가성의 계약을 하는 걸 보고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업자가 건물이 지어졌어요. 근데 나는 토지 소유자로서 갑자기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서 토지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간 거야. 토지가 경매에 넘어간 마당에 공사업자가 지금 공사하다고 돈 주게 생겼으니까? 그래 형편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공사업자는 이때 뭐를 하냐면은 이때 유치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꼭 쇠사슬로 끌어안고, 쇠사슬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진짜 유치권 행사한다고 쇠사슬 이렇게 감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또 쇠사슬 감을까봐. 꽁꽁 묶어두고, 누가 오더라도 내 공사대금 받기 전까지는 이 부동산 아무한테도 안 줘. 절대로. 누구도 상관없어. 이런 권리예요. 무섭지 않아요? 2억을 달래요. 내가 5억짜리 부동산 내가 4억에 납세받았는데 2억을 달래요 지금. 이거 큰일 난 거잖아 이거.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인터넷 뒤져보면 되는데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모두가 부합했을 때만 진정한 공사업자라 하더라도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인의 목적물. 타인의 목적물에 대해서만 행사를 해야 돼요. 타인의 목적물. 두 번째, 점유.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내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점유는 지속되어야 돼요. 지속. 세 번째, 채권과의 결련성, 물건과. 네 번째,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유치권을 성립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의 특약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 빼먹어서 큰일 날 뻔했다. 채권에 이거 빼먹어서 또 네가 신이냐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어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죠? 엄청 필요 없네. 타인의 목적물이에요. 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행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유.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돼. 현수막을 주든 뭐라든. 세 번째, 채권과 결련성. 야, 네가 부동산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돈 빌렸잖아 그때.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도박하다 돈 날려먹고 내가 빌려줬지.
너 이 부동산 내가 대신 유치권 신고할 거야. 이랬을 때는 변량성이 없는 거예요. 해당 목적물 부동산과 실질적 부동산으로 인해서 나한테 채권이 발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계없는 거에서 돈이 발생한 거잖아. 예? 임차인의 보증,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았어. 유치권 행사한테. 돼요, 안 돼요? 해당 부동산과 관계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관계 있는 거예요? 변량성 없는 거라고요. 이해 되시나요? 느낌적으로? 뭐가 변량성인지? 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는 특히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 그거 당연한 거고. 채권 돈 받을 때가 돼야 된대요. 아, 당연하지. 이 5가지가 전부 다 부합되었을 때 유치권은 성립한다. 여기서도 우리들이 실물상으로 가장 예민한 게, 그리고 깨뜨릴 때도 이 부분이에요. 점이. 아, 당해 타인의 목적물에 대해서 하겠지. 채권과 변량성 있어야 되겠지. 아무튼 대표적으로는 이거, 점유 상태. 이거가 다 깨뜨리거든요. 여기서 가장 예민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쫓기고 있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으니까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기술 선보일게요. 점유 관련돼 갖고요. 점유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점유를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점유는요, 이게 있어요. 한 가지. 경매, 아까 나왔던 거예요. 개시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어야 돼. 경매 신청을 하고 나면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술 한 가지만 갖고 이것만 파고들 거야 하면서 그걸 찾아보세요.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있다고요. 자, 보세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부터. 자, 경매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부터 유치권자는 여기서 이미 시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참 애매하죠? 가장 대놓고 이런 경우는 너무 쉬워요. 현수막에다가 지가,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 된 때가 2015년 1월 2일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현수막에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공사업자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현수막에 대문짝하게 적어놓는다? 나는 2016년 2월 1일부터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줘. 이게 뭔 소리야? 끝났네, 끝났어. 그쵸? 제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부 교회 물건을 낙찰받으러 명도할 때 현수막이 그렇게 적혀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완전 땡큐죠. 자, 유치권이라는 것은요, 분쟁거리예요. 신청사건이 아니에요. 소송사건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지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유치권은. 아까 인도명령 신청은 당연히 소유자가 나가야지고 안 나가? 그러니까 신청하면 결정해주는 거야. 판사님이 땅땅땅이면 필요하니까. 그쵸? 유치권은 소송사건이에요. 근데 소송에서 지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그럼 소송 안 하고 인도명령 신청 사건으로 유치권을 끝낼 수 있다면, 그런 물건만 내가 공략한다면, 이거 또 땡큐 아닌가요? 그쵸?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관 잠깐 일로 와봐. 현재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경매 입찰자들이 현장 조사한다고 현장 갔을 때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대문을 열어주고 안에 활짝 보세요. 방도 벽지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면서 보여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총대 메고 가서 현장 조사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고 와. 그리고 집행관 가요. 총대를 딱 메고. 그리고 갔다 와서 현황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꼭 당의 경매 기록이 들어가겠죠, 경매에. 뭐예요? 현황. 현재 부동산의 현상과 그리고 현재 점유 현황, 누가 살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했다는 조사서예요. 자, 여기에 경매 지지옥정들이나 아무데나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냥 검색했을 때 현황 조사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황 조사 내역을 봤을 때 현황 조사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소유자 점유, 소유자 점유.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서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현황 조사서가 적혀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뭘 시사합니까?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사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갔는데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현황 조사서 하나로 인도명령 신청서에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판례까지 이렇게 근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인도명령 신청서에다가 판사님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별촉으로 넣는 거죠. 현황 조사서에 인도명령 결정해 주십시오. 판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집행관이 갖다 놨는데 소유자 점유라는데 당연히 인도명령 결정문 나오고 인도명령 결정문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느껴지시나요? 땡큐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까지 또 얘기 안 하고 또 사고 친다. 아까 내 전화번호 적으시던데 사고 치면 큰일 난다, 전화 와서. 임차인 점유일 때, 아싸, 이것도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거 아니네. 딱 걸렸다. 낙찰 받아야지. 낙찰 받고 나서 똑같이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다? 소송하네. 아니 왜 소송이야? 경매신 구속기 뭔 소리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또 돼버리면 저 찾아오지 마세요. 왜냐면요, 유치권이라는 것의 점유는요, 직접 점유도 가능하고요,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편의점 사장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편의점에서 내가 꼭 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알바생으로 둬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점유 보조자라고 불러요. 이 편의점에 난 점유자인 거예요. 그리고 알바생은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자, 점유 보조자는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간접 점유 상태인 거예요? 진짜 점유자의 간접 점유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간접 점유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아무튼 유치권자는 점유를 안 하고 있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법률상 유치권자는 그래. 유치권자는 다 까먹었잖아. 간접 점유가 가능한데 이렇게 가능해요. 지금 유치권 행사하면서 현재 채무자, 공사를 요구했던 이제 토지 소유자 아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돈 못 받고 있죠? 그럼 유치권을 내가 유치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월세를 줘서라도 내가 수익을 좀 충당하고 있겠다. 그러면 그럼 빼줄게, 공사 대금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실제로도 가능해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유치권자와 임차인이 계약서를 써야 돼요. 유치권자, 임차인. 이해되셨습니까? 임차인 점유가 만약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를 얻고 유치권자 임대차 계약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면 이 임차인은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로 보겠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나는 또 망한 거예요. 사업자리를 6억에 사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뭐냐면 아까와 같은 경우도 쓸 수 있어요. 뭐 개인 가압류권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또 유치권자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경매 기록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를 봤을 때, 경매 기록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봤을 때 계약에서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이고 임대인의 이름이 유치권자 이름이라면 어머나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소유자랑 계약한 거야. 그럼 유치권은 넌 간접점으로 아무 점도 안 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본다면 굉장히 좋겠죠. 또 그게 귀찮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 찾아가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하세요. 저는 이걸 낙찰 받아서 이사비도 좀 후하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임대차 계약서 뭐 당연히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인데, 그렇죠? 나중에 뭐 보증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계약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제가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부탁해보세요. 들어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거는
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았을 때 유치권자와 계약한 거라고 하면 이체하지 말고, 그렇죠? 채무자와 현재 소유자와 계약한 거라고 하면은 임차인의 점유가 아까의 소유자의 점유와 같이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유치권자를 물리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되네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유치권 너무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고, 유치권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좀 이렇게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건이 아닌 좀 특수 물건다운 걸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고, 힘드시죠?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또 집에 가서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보다. 굉장히 힘들더라.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유치권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 조금만 질문 들어보고 또 간단한 기술 하나 더 소개하면서. 한 가지 좀. 네, 질문하세요. 아까 선생님 잠깐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들려요. 소리를 이렇게 들리게 저한테 보내세요. 홍길떡하고 홍길순 그 설명할 때요. 예. 거기서 무슨 채권자를 찾아가서 그거를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제가 못 들은 등기부 등본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주소가 나와요. 네. 주소 나와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 설명드릴게요. 법정 지상권도 이런 거예요. 법률로 정한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땅집자예요. 이게 땅집자.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보통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서로가 사인과 사인의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 규정의 조건만 충족되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거 뭔가 문제 있어 보이죠? 그렇죠? 뭔가 상황이 있어 보이죠? 이런 경우에요. 자, 갑소유 인증되는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토지만 별개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은 법률상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는 토지와 정착물로 나눠져요. 건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정착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건물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어쨌든 부동산에서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토지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갑소유의 건물이 있고 갑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의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 감정가는 똑같이 2억이다. 감정가는. 오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미 건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부동산을, 이 토지를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이 토지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했을 때 토지로서 뭔가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팔더라도 뭐 리모델링해서 판다, 뭐 지목 변경을 해갖고 토지 리모델링해서 그 땅을 판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어야지. 내가 뭐를 짓겠다 한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어야죠. 공감하시죠? 이랬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낙찰가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계속 유찰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내가 낙찰받고 이제 내가 병이에요. 소유자가 들리죠? 우리는 병과 가 둘 사이는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한 적이 없죠. 이때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건물 소유자한테 법률로 정한 조건에 충족되면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병에 대해서 강제로 주겠다. 법정지상권에 성립 안 한다? 어머나, 철거 대상이네. 싸게 낙찰받아서 건물을 철거시키는 나대지 상태로. 대지라면 그 나대지 상태로 또 팔 수 있겠죠. 그런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요,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만큼만 익히고 그 기술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만 내가 완벽하게 짱짱하게 익힌다고 하면 나한테 필요한 것만 빼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이제 제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 조건 그냥 넘길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포인트는 그래도 빗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면 그냥 땡큐고 법정지상권에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억짜리 물건이 지금 8천만 원까지 유찰이 돼서 최저 유찰가가 8천만 원이에요. 자, 내가 9천만 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대요. 자,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뭐 상가 같은 거 낙찰 받아서 아니면 그냥 매수해서 월세를 줬을 때 임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시던가요? 한 10% 넘기세요, 여러분들 다? 못 넘기시죠? 네? 자, 만만치는 않죠? 뭐 상금융권 저축은행, 뭐 국민이해금 되나? 3년 만기 몇 프로예요? 3% 되면 뭐 잘한 거다. 안 그런가요? 알겠어요. 그렇게 엄청 잘하시네. 그쵸? 3% 안 되죠? 못 넘죠? 자, 그런데 말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땅을 공짜로 씁니까? 돈을 내고 써야 됩니까? 땅에 대한 땅지자, 지료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래요. 사용은 해도 돼. 네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권한이 있어. 줄게. 돈 내고 쓰라고. 돈 내고 쓰라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법이.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너무 좋은 게 또 있어요. 지료를 어떻게 산정할 건데? 보통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니면 지방 아무튼 수도권 갈게요. 수도권에 대지 있잖아요. 대지. 지목이 대지. 뭐 논도 있잖아요. 논은 다 밭은 전 아닌가요? 그렇죠? 대지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최소한 4에서 5%까지. 이번 최근에도 제가 그 성북구의 지료 받는데서 4~5% 이번에 판결 받았거든요. 판사가 좀 다투긴 했어요. 걔도 애매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몰라 했지. 뭐 이런 거 다 뭐 3%. 전도 마찬가지예요. 임야. 뭐 2%?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지료가.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낙찰받은 9천만 원을 지료 여기 대지라고 하면은 4~5%로 산정할 것인가. 아, 이렇게 되면 그렇게 재미없네. 감정과 대비를 봅니다. 감정과 대비를 봐요. 내가 50% 낙찰받았다. 50% 좀 안 되게 받았죠? 그럼 50%라고 해볼게요. 자, 4~5%로 산정됐어요. 감정과 대비. 실질적으로 나한테 연 지료 수익률이 몇 %예요? 10% 아니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10%? 싫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튼 지료는 이제 뭐 지료 청구 소송하게 되면은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뭐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하면 더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료는 내가 잔금 납부한 때로부터 산정이 되는 거예요. 판결을 늦게 되더라도. 오케이? 기본적으로 1년 가까이가 지나갔겠네요. 판결이 된 때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딱 1년만 지료를 내지 마라. 제발. 뭐예요? 지료를 2년 연체하면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자동으로 소멸해버려요. 형성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게 어떤 그 이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권리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빨리 법정지상권 부존재 소송하는 게 아니고 법정지상권 부존재 확인 소송하는 거예요. 판사님 이거 확인 이거 좀 해달라고. 오케이? 지료를 내도 땡큐, 지료를 안 내고 2년이 지나도 땡큐. 아주 땡큐. 어때요? 이거 매력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일단 싸게만 받자. 오케이? 네. 법정지상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더 나아가서 고급 기술로 또 갈 수가 있는데 그 좀 유료감에서 너무 비싸게 한 거기 때문에 풀면 안 되고. 예? 법정지상권은 경매 낙찰받은 것도 자유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낙찰받으면 문제가 안 되냐고 하시면은 아무튼 문제 안 됩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지료 2년 연체를 했을 때 형사권을 이용해서 법정지상권을 철거한다. 그렇게도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크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2년의 지료가 연체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 소멸했나요? 확인 판결 받았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건물 철거 소송해야 돼요. 그것도 내년 확인 판결이에요. 당연히 철거 판결 나오지. 그랬을 때 건물 철거 관련된 가처분을 합니다. 가처분. 어디? 부동산에. 건물 철거 가처분은 후순위라도 말소가 안 된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도 말소가 안 돼요. 소유권 말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의 가처분. 후순위라도 말소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예외예요. 변수들. 그래서 공부 좀 깊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가처분을 해뒀어요. 자, 그 다음에 2년 동안 일단은 법정지상권 소멸했던 안 했던 지료, 내가 받아야 될 지료가 지금 쌓여있어요? 안 쌓여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돈을 안 주면은 이 사람은 지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부당한 이득만큼 나한테 채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채권 행사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밥한테 판결문 나왔어요. 압류, 경매. 어머나? 철거 가처분 소송 중이네? 아무도 못 들어오네? 10%의 낙찰. 다 내 거. 끝. 잔금 낼까? 잔금 낼까요? 내가 10%의 낙찰 받았다고? 내가 부당이득 채권이 있죠. 이거 받으려고 배당 경매 신청한 거잖아요. 여기서 퉁치면 돼요. 배당 안 받고 잔금 안 내요. 100원도 안 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진진하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상권 판결 다음에는 꼭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냥 그 건물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지료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이 사람 무슨 철거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 강제 집행한다고 하고 포크레인 갖고 갔을 때 그냥 쇼부 봐도 돼요. 그냥 부신다? 1000만 원 줄 수 있는데. 아프셔? 1000만 원 줄 수 있는데. 이런 뭐 1000만 원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근데 그래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논리적으로는 건물 철거에 대해 입장을 놓였다고 해서 나한테 소유권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작정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도만 하고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청구 소송이 네. 2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소멸돼 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2년까지 안 가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감명이었어요. 질문 할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이분은 안 돼, 그냥 얘기해.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질문 봐. 아까 저기 건물 철거 가처분 하면서 아까 10% 조금만 크게 얘기해주세요. 건물 철거 가처분 아까 하면서요. 네. 그게 뭐 이제 저기 네. 나중에 처분하더라도 그 저기 남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 단계를 좀 이해 못했는데. 건물 철거 가처분을 했을 때 말소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이라도. 그쵸?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남아있으니까 경매가 진행됐을 때도 후순위이지만 이 가처분이 말소가 안 되고 건물이 철거하고 있다는 소송이에요. 이게 건물 철거 소송 중이라는 것을 가처분한 거예요. 돈과 관련된 채권 소송일 때는 다 압류를 하고요. 돈이 아닌 내용으로 소송을 했을 때는 가처분이라는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낙찰 받았으면은 내가 한 거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가처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소시키면 끝. 답변이 됐습니까? 이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래? 혹시 부부신가요?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그래 부인께서 그래서 남편 사인을 손이 무시하고 그냥 닥쳐봐라 이런 거. 그렇구나. 질문 또 받을까요? 그냥 궁금하면 다 얘기하세요. 여기 다 고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법정지상권에서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오래 걸려요? 일반 물건 아파트에 상가 해보셨어요? 예, 일단
잠깐 좀 조용히 좀 내서봐요. 나 또 까먹었잖아, 얘기하려다가. 그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2년을 잡고 가지만,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타도 돼요. 단타도 돼요. 내가 낙찰 받은 금액에서, 사실 확률은 적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됐거든요.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그냥 건물을 그냥 싸게 매수했어요. 이번에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은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불합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일반 물건 낙찰받았어요?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가 돼서 잔금 납부하죠. 2달이 났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내가 명도해야 되는데 한 2달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뭐 돼서 총 한 4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황금하기까지 가면 또 나중에 전자레인지 값 벌었는데 1년 가까이 간다? 그럼 2년을 2배 수익 냈으면 긴 거예요? 복리예금 3점 몇 % 2년 만기하시면서 이거 2배 수익 2년이 길어요? 이거 대단한 욕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논리로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또 조금씩 줄일 수는 있겠죠. 조금씩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답변이 됐어요? 길지 않아요. 뭐 어차피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우리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재테크하는 건데 2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열심히 받으세요. 연 임대 수익, 지료 수익률이 10%나 되니까. 자, 마지막 질문. 네, 말씀하세요. 현재 경매 시장 굉장히 어렵다는 건 주기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나 빌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치열한 상태인데 출발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일반 물건에서만 치열한 거예요. 경매의 90%가 한쪽으로만 몰리니까. 일반 재테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특수 물건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 지분이나 뭐 이런 거에 집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려웠어요? 아니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그 법정 상품 같은 경우는 금액대였어요.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요.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말고도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해요. 저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제가 월세까지 추천해드리거든요. 소액투자자분들한테 신청하시면. 소액투자자분들 지금 법정시장권 저를 통해 하고 2배 수익 내고 계세요.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일반 물건 시장은 끝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테크를 하게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고 하면 다른 시장을 찾아보세요. 근데 다른 시장에서도 찾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서 우리 다 쉽게 잘 살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경매시장이 대중화되어 있고 일반 물건이 어려부터 황금을 해도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일반 물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토지공법, 부동산공법을 공부하세요. 토지공법은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 이런 공법들에 의해서 부동산이 개발이 되고 보전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실제로 국토종합계획에 거의 한 15년 단위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20년 단위로 설정해놓고 70% 이상을 그대로 실현했어요. 딱 하나 대운하 때문에 수정했지 한번 국토종합계획을. 대운하 때문에 한번 수정했습니다. 노무현 때 한번 조금 있었고 대부분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것을 공부해서 일반 물건이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싸게 토지 같은 것들은 그래도 아파트보다 경쟁이 안 심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낙찰 받아서 내가 때가 왔을 때 자본인 수익을 가격이 올라서 이탁할 수 있는 시기를 내가 계획적으로 기다려서 팔겠다. 일반 물건으로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공법, 토지 공법 공부하시면 할 수 있어요. 경매라는 제도 안에서 권리의 어떤 분쟁의 문제가 아닌 다른 걸로 파고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오를 수밖에 없는 땅.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조금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씁쓸하세요? 네? 씁쓸하세요? 아니 저도 이게 투자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네. 그 대중들이 선호하는 거는 역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유동이 그만큼 빨리 회전이 되니까 네, 항공성에는 좀 더 유리하죠. 어렵더라도 그게 낫지 않느니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사님께서 극히 일부분만 지금 발표해서 아주 키만 잡으시는 실마리를 제가 던져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일반 물건을 할 수 있는 꼼수들을 막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정말 만만치가 않고 수익이 좀 많이 적습니다. 지금 일반 경매 시장 대부분 아파트예요. 아파트란 말이에요. 황금성이 게다가 안정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주거 환경에서 가장 접할 때 마트가 가까이 있고 접근성 여기 가까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분석을 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주택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 분석을 잘해요. 여기가 살만한 동네인지 아니면 후진 동네인지 불편한 동네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편하세요. 황금성도 계산 잘 하실 수가 있고 수요가 또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 안에서 제가 5년째 일반 물건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반 물건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범대중적으로 따라가시는 아파트에서 안 나오고요. 단독주택, 토지가 아니고서 제가 돈 벌었던 사람 못 봤는데 지금 빌라 조금 후진 빌라 사기 낙찰받아서 자기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싸게 원래 도배 이렇게 인테리어 싸게 해서 단타로 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엄청 빠른 단타는 아니지만 1,000만 원대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서민 수준의 이에요 경제력은. 예. 그렇게까지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어떤 그런 하나의 방법들을 제가 여기서 강의하기에는 그런 거 없고 좀 답변이 됐었나요? 예, 이번 물건은 냉정하게 아파트 아니다 쉽지 않다 재미없으실 거다 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그래도 만족스러웠나요? 다 많이 드리려고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신자자 이정민이었습니다.